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맞아요. 오랜만에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에서 코스피 5천 얘기 좀 네, 많이 물어봐요. 언제쯤 돌파하겠느냐.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이 아직 다행히도 굉장히 너무나 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버블이 아니고 몇 가지만 제도를 바꾸고 네. 그리고 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 5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당장 5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 임기 안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5천 간다 그러면 지금 3천이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한 80%? 그죠? 그러니까 7, 80% 올라가는 건데 5년 동안에 10%씩만 해도 복리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금융기억을 해야 되고 아직도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이 5천까지 갔을 때 네.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국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물론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그거는 그리고 거기는 한국 주식이 별로 투자 안 하잖아요. 비중 한 13, 14.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부를 형성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심어주려고 그러면 단순히 5천 가는 게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그 가기 전까지 이 노동만 가지고는 노 준비 못 한다. 돈을 일하게 해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한국 기업이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당도 주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소홀했죠. 네. 대부분 주식은 그냥 도박같이 차트만 보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뭐 이런 약간 카지노 같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바꾸고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자꾸만 결과물만 얘기해. 5천 언제 갔느냐.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죠. 5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상법도 바꿨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상법을 바꿔야 되고 또 주주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되고 그러면. 네. 네. 사실 존리 대표님이 예전에 진짜 젊은 펀드 매니저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맞아요. 상법 개정 필요성.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할 때부터 막 기사 썼던 내용이 되니까 한편으로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되네? 예, 예. 이런 시기가 오네. 맞아요. 이렇게요. 체감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때는 이 주식 투자가 저변화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미국도 끊임없이 금융교육을 했어요. 특히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401k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날 잡아서 큰 강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케팅을 해요. 피델리티가 오거나 뭐 찰스 수압이 오거나 그래서 우리 펀드가 더 적합하다. 아니 우리 펀드가 우리가 이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뭐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했어 6개월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하면서 금융교육도 같이 그렇죠. 하는. 네. 왜냐하면 금융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에도 투자하고 또 해외에도 투자하고 그런 각종 펀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노후 준비를 주식을 통해서 하는 거를 꾸준히 했죠. 미국이라고 뭐 국민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똑똑하기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죠. 한국 사람이 똑똑하죠. 한국 사람이 똑똑하지. 너무 똑똑하지.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래서 더 빨리 벌려고. 그렇지. 그래갖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막 단타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나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부동산 일변도에서 어떻게 이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고 또 많은 기업이 여기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또 그 자본 조달한 회사가 발전하게 되고 또 국민들은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또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선순환 되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죠. 참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고 그리고 또 한 맞습니다. 1,400만 예. 넘는 주식 투자자가 생기다 보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주식 투자들이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일단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자갈밭이기는 해. 울퉁불퉁합니다. 아, 물론이죠. 최근에 그 세제 개편안 발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알죠. 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이었던 걸 10억 원으로 더 이제 강화하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시장이 좀 예상을 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좀 후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아이, 글쎄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그 주식 투자를 네. 수급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냐 10억이냐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50억으로 10억을 낮춘다니까 이제 생각이 연말이 가기 전에 다 팔았다가 네, 네. 또 다시 사게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펀더멘탈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수급에 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눈치 게임이죠. 눈치 그렇죠. 게임. 예. 근데 진정으로 나는 이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프라이스북이 0.3인데도 많아요. PBR 0.3. 예, 0.3, 0.4도 많아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이거밖에 거래가 안 되냐. 경영진한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한국 법이 문제예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회나 주주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한국의 금융시장을 낙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든가.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금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어떤 센티멘트니까. 네.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주주들이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게 그 주식시장에 5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는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그런 데들이 있죠. 예,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싸질까요? 아무리 해도 이 회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대주주와 개인 주주의 이해가 대립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진은 그 피드시어리 듀티가 있는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도 그 외국 투자가들은 고개를 휘두르는 거죠. 그게 꼴이 디스카운트죠. 상장사는 상장사고 그 경영진은 경영진이고 주주는 주주고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뭐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뭐 귀찮게 해. 막 이런 게 또 이제 주주를 대하는 현실. 그게 일본이 그랬다가 예. 일본이 그 밸류업이라는 거 아베가 했잖아요. 네, 10년 전. 그래서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 한꺼번에 올라갔죠. 네. 한국은 그냥 말로 네. 그냥 밸류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도가 주주들이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뭐 그 3% 룰이라든가 네. 아니면 집중 투표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기업을 괴롭힌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을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부자가 되는 건 누구죠? 대주주예요. 그렇죠. 네,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대주주가 더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게 왜곡이 되고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내팽개진 것 같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상법이 바뀌어서 네. 주주들의 충성해야 된다는 그 조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들어갈 필요 없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사회가 맞아요. 주주들을 위한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맞아. 그게 법으로 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오죽하면. 네, 맞아요. 그래도 상법이라도 개정이 됐으니 이제 그럼, 정신이라도 그렇죠. 이제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이제 거고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선 직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배당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참 좋은데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엔 세금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기준도 있고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세율이 최고 한 49.5% 가서 이거를 뭐 이소영 의원 안으로는 최고 세율 27.5%. 정부가 발표한 건 38.5%다 보니까 시장이 정부의 안을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혜택을 많이 줘라. 그렇죠. 일단 주식으로 오게 하고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키운 다음. 그럼요.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되죠? 안 팔면 되거든요.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더 큰 혜택을 주고 지금은 무조건 세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각종 세법을 통해서 특히 서민들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 미국의 401k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때린다. 60세까지. 이제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세금을 막 올리냐 이런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에이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획기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매칭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매칭 시스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내가 월급의 10%까지 401k 들 수가 있거든요. 네. 할 때 회사가 50%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착하게 하려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가 50%를 더 주니까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주식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이게 좋을까 저게 실망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이 거둘 생각보다는 이 활성화해야 되고 또 한국의 자본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더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돈을 더 벌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세수보다는 나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거의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사람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주식시장이 5천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태까지 5천 가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5천 간다고 가정하면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럼 뭐예요? 서민들이 주식시장에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기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투자하고. 그러면 금융산업도 살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거 적당히 해갖고는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네. 그래 여태까지 적당히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3천 넘었네? 3,200 갔네? 이제 세금 좀 걷어볼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5천 가는 건 됐는데 다시 3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장기적인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플랜이에요. 미국처럼 30년, 40년 후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방향은 옳아요. 이 주식을 통해서 주시장을 통해서 한국이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런 토양을 만드는 그 방향은 일단 잘 잡았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이 이 자본시장에서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훨씬 큰 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잘한 나라가 싱가포르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렇게 금융 강국이 됐는지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사실 대통령의 공약도 그러하고 뭐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수가 계속 막 수십조 원씩 펑크가 나니까 어디 돈 거둘 데 없나? 그러다가 또 다시 저쪽 한번 좀 열어볼까요? 곳간이 좀 채워진 것 같은데요. 막 그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태스크포스가 필요해요. 진짜 마스터 플랜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놓고 생각해야지
여기서 또 세금 뽑는 데서 또 여기고, 여긴 또 여기고, 또 부처 간에 어떤 그 이해 상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막 좀 생각들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한국 금융을 키우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고 세금도 여기서 좀 걷고 이렇게 적당히 할 거냐. 나는 그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고 네. 선택을 했으면 밀어붙이고 네. 강하게 혜택 주고 결국은 길게 보면 세금 더 거쳐요. 그렇죠. 시장이 커지면 네, 그럼요. 또 거래 금액도 커질 거고 거래세도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사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커지면 또 회사에서 법인세도 그렇죠. 법인세도 나오고 단기적으로 너무나 세수가 안 거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재정 흑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 그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을 살리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빈부격차 줄이고 또 보다 많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주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금융교육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그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갈 거냐. 초고령 사회여서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금융업에 진출하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도 거의 없죠. 의사 돼야죠. 네, 맞아요. 그게 의대 가야죠. 의대. 가장 슬픈 현실이죠. 조금 더 이제 단기적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자라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K-팝이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K-컬처 지금 뭐 서양, 뭐 미국, 유럽 사람들도 한국에 뭐 오고 싶어하고 K-팝 막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뭐 예능 뭐 이런 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TV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대단하죠.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디 좀 체감이 돼서 예전에 뭐 그렇죠. 미국에 계실 때랑 한국에 대한 당연하죠. 인식이. 예를 들어서 뉴욕에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2가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코리아타운은 지하철이 무서워서 못 갔어요. 뉴욕 32번가요? 예. 범죄. 그래서 저녁 6시면 지하철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하나만 열어요. 네. 입구를. 예. 그리고 경찰이 지키고 있죠. 그만큼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거기 가면은 막 그 한국의 명동 같아요. 그리고 그 다 외국인이에요. 또 그 당시는 뭐 설렁탕집, 곰탕집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의 됐는데 지금은 저기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 친구들 데리고 거기 K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K타운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자랑스럽게 그 백인들도 코리아타운에 와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요. DNA가 있어요. 성공시키는 DNA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밝은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결국은 돈에 대한 이슈거든요. 금융. 예. K금융만 되면 K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지금 뭐 K-팝, K조선, K방산 다들 잘 나가는데 이제 K캐피탈리즘. 네. 금융만 좀 더 선진국 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투자를 가르쳐줘야 되고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제 구정수 잘하는 건 그만. 구정도 잘하는 건 이미 있다고. 누가 더 창의적인 교육을 받느냐. 저 K-팝 이런 거 다 뭐야? 다 창의성이잖아요. 예. 그 창의성 교육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자본시장이 계속 발달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상장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뭐 구글이 나오던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기업들이 계속 상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백화점을 열었는데 맨날 옛날 물건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몰려야 되고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 시대가 오려면 결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뭐 AI 로봇이 됐든 뭐 헬스케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여러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이게 그 뭐 조선방사 뭐 K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실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항상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 계속 이제 의존하는 산업 구조였는데 어떻게 좀 이제 달라져 가고 있다고. 달라져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영향인데 한국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이고 또 한국이 그런 외국이 갖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낮게 보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근데 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별로 없죠. 저는 정말로 놀라는 게 제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화장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거든요. 공중 화장실이요? 네. 우리 집보다 깨끗한 거예요. 아이 대표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아 진짜요. 제가 지방에 그 강연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런 그 관광지 이런 데 화장실 가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솔직히. 깨끗하죠. 네. 관리도 근데 잘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 문화 의식도 가보세요. 높고. 못 들어가요. 네. 뉴욕의 지하철은 아예 문을 닫혀 있죠. 아예. 네. 근데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게 외국 사람한테는 야 이런 나라가 있네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선진화가 되고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돈이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이 받쳐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강한 이유가 사실은 또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우린 돈교육을 너무 안 했어요. 제가 돈교육.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많은 학교들을 다 가보면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눈이 너무 밝아요. 어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지쳐 있어요. 국영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우리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본이 조달이 돼야 되고 한 1년에 쓰이는 돈이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35조예요. 계속 늘죠. 네. 그런 거 35조라는 돈이 정말로 생산성 있는 데로 가느냐. 그게 의대 진학반. 네. 그거는 너무 낭비.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쓰고 안 먹고 줄여가면서.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 그러면 그 아이가 10년, 20년 후에 그 돈이 몇 억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허무하게 써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거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은 절벽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존리 대표님이 진짜 수년째 이런 캠페인도 하시고 실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송파에 존리부자학교를 열었는데 예. 그게 옛날에 메리츠 지점이에요. 메리츠가 지점을 닫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그 자리예요? 네네. 송파의 우금역인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영수보다 한 10,000배 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략이 뭔지, 이 회사가 물건을 어떻게 마는지, 이 회사는 특허를 뭐 갖고 있는지, 이 회사가 경쟁자는 어떤 건지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우는데 그냥 우리는 학원에서 남이 낸 문제 국영수 푸는 거를 그걸 교육이라고 하니까 지쳐있죠, 애들은. 왜냐면 끊임없이 남을 이겨야 되니까. 유태인은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해요. 유태인은 1등 하라고 가르쳐요. 예?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혀 더 다르죠.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1등 하라면서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잘해야죠. 제일 잘해요. 아니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1등 하려면 뭐하니? 그랬더니 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학원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남이 없는 데 가면 1등 하지. 유태인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줘요. 남이 안 한 거 가라. 그럼 바로 깃발 꽂으면 네가 1등이다. 그렇죠. 반전이네. 예. 아니 진짜 1등 하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는 국영수에 국한돼 있거든요. 1등 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잘 맞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태인들은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전 분야에서 전부 유태인이에요. 전 미국에 갔을 때 놀란 거는 어디 가나 유태인이에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원 주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잘 사는 레벨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유태인은 어디 간지 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도매상한다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TV를 미국에다 판다. 딜러가 전부 유태인이에요. 골목마다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다 유태인인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근데 왜 유태인들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자가 되지 마라. 큰 부자가 되라. 그래서 세상을 바꿔라. 그리고 돈에 대한 절박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냥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네. 배우고 자라야 네. 되는 건데. 우리도 그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대표님이 근데 많이 정말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존리 대표님의 어록 그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꼽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거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시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거 사람들이 좀 지키든가요? 아니 그러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좌를. 그러니까 계좌 볼 필요 없죠. 네, 노후를 위해서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언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의 의도는 알죠. 근데 주식 투자 하기 전에 벌써 도박을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안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주 굉장히 많은 편견에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봐갖고 요때 들어가갖고 또 여기서 10% 벌면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요만큼 먹고 그러니까 그 투자가 아니라 그건 이제 되게 그 도박이죠. 카지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주린이들 엄청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러다가 막 22년 고금리 시절 되면서 주가 엄청 빠지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존리 대표 영상을 괜히 봐가지고 존리 그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몇몇 왜 부동산 무슨 오적 막 이런 것처럼 주식 투자로 나를 이끌었던 사람들 하면서 그때 막 되게 한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물론이죠. 예, 예. 물론 지금은 거의 그때 최고점 다시 또 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예요. 부자들은 널 길게 보고 여유롭게 하는 거고 조마조마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들여다보게 하고 그러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여유 자산이 많기 때문에 묻어놓고 안 봐도 되는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열어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핑계가 많아요. 아 핑계인가요? 나는 이래서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예. 돈이 없다고 해서 단기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절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제가 몇 가지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네. 되게 아주 돈에 대한 절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한 탈북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본주의 국가에 와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기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월급의 90%를 90%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그 한국에 온 지 얼마큼 되냐? 4년 됐대요. 예. 근데 어떻게 90%를 주식에 투자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먹어주고 재워주고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돈 쓸 일이 없어갖고 주식을 꾸준히 모아서 매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근데 나만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왜 주식 투자 안 하니 그랬더니 다 야 그건 도박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자본주의에 태어난 사람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90%로 주식을 산다는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절실함? 절실함이죠. 예, 부자가 절박함. 되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적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금융개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분은 정말 꼭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유튜브를 보고 했다고. 근데 그 월급의 90%를 투자한다라는 건 정말로 아주 희귀한 케이스일 것 같고요. 물론이죠. 보통 그냥 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한 얼마 정도는 매월 투자를 해야 된다고. 20% 그러니까 20대라 그러면 네. 월급의 10%만 먼저 하면 되죠. 근데 다른 소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부터 떼야죠. 그래서 내 10%는 나에 대한 세금이다. 10%면 뭐 네. 가능하죠. 쉽죠. 쉽지 않아요, 근데. 아, 쉽지 않다고요? 예. 대부분 10%를 제일 나중에 쓰거든요. 아, 일단은 소비부터 하고 그렇지. 소비부터 하고. 그러니까 예. 힘들죠. 그러니까 돈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나한테 세금. 네. 그래서 20대면은 10%. 근데 30대 그러면 이제 늦었죠, 좀. 30대면 15에서 20%. 40대면은 30-40% 해야 되죠. 50대면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오히려 왜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라고. 물론 그런데 네. 이제 그동안 너무 일을 안 시켰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일을 안 시켰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부터 20대부터 했는데 그게 이제 뭐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됐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싫으니까 그래도 이제 채권 비중을 좀 높이는 것뿐이지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예.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항상 그 커피 사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우선은 소비부터 할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저축과 투자부터 네, 맞아요. 하고 소비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부자로 만들려고 하면 과감하게 사교육을 끊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거기에 또 큰 돈이 나가니까. 아이 그것만 아이들한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 아이가 30살 되게 되면 그게 매덕 되거든요. 어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어떤 집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애가 30살 되면 한 3, 40억 되더라고요. 그 돈을 사교육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매월 학원비를. 네네. 매월 학원비를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애가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든 걸 시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험이요? 취직도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입사시험. 시험이 없어요. 시험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좀 자율성 있게. 그러니까 미국은 다 취직할 때 뭐예요? 인터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라는 장벽을 두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되는 것도 시험이 있잖아요, 한국은. 네네, 자격증도 있고. 미국은 입사시험도. 없어요. 펀드 매니저 시험이 없어요. 예? 아니 그래도 뭐 엄청 큰 금액 남의 돈을 굴리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시험 점수가 좋다고 해서 내 돈을 다 잘 굴려요? 아주 기본 뭔가 지식 뭐 이런 거 있어야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예.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저도 그럼 월스트리트 가서 골드만삭스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취직되는 게 문제지. 안 뽑아주는구나. 예. 예, 취직만 되면 당연히 되죠. 시험 그냥 그 회사에서 뽑아주면 아니 그렇죠. 아니 그 펀드 매니저 하는데 왜 시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시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시험이라는 그 장벽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냥 학원에 가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든지 학원이 등장을 하죠. 뭐든지. 또 시험에 있다고 해도 또 이제 그냥 어떤 진입 장벽을 제대로 막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입장벽 제대로. 네, 근데 이제 뭔가 선별하려고 하는. 그렇죠. 분별하려고 하는. 근데 그걸 국가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미국에서는 국가가 가지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의사. 그 사람의 몸을 다루기 때문에. 예. 국가자격.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의과대학 가는 것부터 아주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10인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의과대학도. 아주 예외 조항이에요. 영주권 가지고 의대 가는 거는. 어허. 그러니까 그 의대 가는 거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딱 한 분야예요. 그 의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네. 근데 변호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시험이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다 되죠. 그래서 미국에 변호사가 많고 챗GPT도 변호사 시험 통과한다고 하고. 챗GPT가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진입장벽을 만들어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사람 못하게 하면은 그 산업이 발전을 못하죠. 그래도 오히려 학원만 생겨나고. 그렇지. 학원만 부자가 되죠. 참고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학원 업체인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지금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어떨 때는 2차 전지 기업이고, 어떨 때는 게임, 어떨 때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었고, 그런 거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각해 보면 사교육 업체가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아닌 게 어디예요? 아니 근데 거기 하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요? 왜 골드만삭스 같은 게 없죠? 금융사.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스닥 1등이 돼야죠. 저 지금은 이제 은행 지주사들이 좀 예, 근데 이미 미국은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미 순위에 확 밀려요. 자사운용사죠. 투자 회사죠. 예. 그러니까 뭐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한국도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죠. 진짜 주시장이 5천 많이 가려고 그러면요. 자사운용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돼요. 미국처럼 자산운용사가. 골목마다 나와야 돼요. 그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5천 6 많이 가지. 그 우리나라는 증권사는 그래도 좀 뭐 자본금 8조 원 대형 증권사가 좀 나오더라도 자산운용사는 작죠. 뭐 증권사의 자산운용사가 자회사 더 커야 되고요. 그 자산운용사가 어떤 하나의 짜투리 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주인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증권사도 많이 나와야 돼. 미국은 몇천 개예요, 증권회사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트리를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막는 거는 일본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기존에 있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만 하게 되면 시장의 성장을 못 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격할 정도로 디레귤레이션을 해야 돼요. 산업 구조도 그렇고 금융시장의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52시간제 없애야 되고. 그거는 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 52시간이 모든 게 다 해결하면서 금융권도 포함되죠. 포함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 기관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외국인이 돈을 벌어가면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 이제 낡은 시각은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돈 많이 번다는 인식이 돼야 돼요. 누구든.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외국 자본이 일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나도 벌고 싶어. 그렇게 돼야 산업이 살아요. 번다는 게 이제 그쪽 경제가 성장한다, 커진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변한다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런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나라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주식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한국 자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운용사도 간접 투자하는 대표적인 펀드 같은 시장 굉장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펀드에 가입한 게 언제신지. 물론 이제 ETF 쪽은 그래도 잘 되기는 합니다만 펀드 시장이 거의 다 죽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좀 남아있고. ETF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이 부족해요. 왜냐면 자산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가 똑같잖아요. 네. 컬러가.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별로 없죠.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좀 더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ETF의 영향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산운용사 차리는 게 이제 쉬운데요. 한 가지는 그런 다 아웃소싱할 수가 있어요. 아웃소싱을요? 내가 회사를 차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카운팅이다. 백오피스는 전부 아웃소싱 할 수가 있어요. 예. 나 혼자만 갖고도 일할 수가 있어요. 재무나 회계를요? 그럼요. 그걸 왜 내가 다 자산운용사를 차렸는데 나는 운영만 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거를 외주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자산운용사가 만약에 50명, 10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두를 못 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 이제 사모펀드는 조금 이제 작게 대여섯 명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또 백오피스가 분명히 필요하죠. 사무를 봐주는 곳들 그리고 또 뭐 내부 감사라든지 필수 직종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게 맞다. 아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몇만 개예요.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4만 개가 돼요. 그리고 2만 5천 불이면 차릴 수 있어요. 2만 5천 불이요. 3천만 원. 자산운용사를. 네네. 우리는 투자자문사도 몇억 원인데 최소.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받는 건 그건 실력에 이제 따라서. 그건 경쟁이죠. 와이스트리트도 자산운용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나는 이런 전략을 쓴다. 나는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발전하죠. 근데 돈 있는 사람만 하게 하면 그게 어떤 혁신이 안 되겠죠. 혁신도 안 일어나고. 네. 근데 경쟁이 제일 중요해요. 그 안에 매기 효과도 좀 나타나야 되는. 그렇죠. 존리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를 하셨으니까 아까 ETF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존리 ETF를 만든다 라고 하면 네. 뭐 종목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뭐 업종이라도 어떻게 한번 구성해 아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익사이링한 거는 예. 이게 만약에 ETF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200은 이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ETF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북이 0.5 미만 있는 회사만 투자하는 ETF라든가. 완전 자산가치 저평가. 아니 왜냐면 그 자산가치 저평가된 것들이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밸류 트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치는 있는 거 아는데 주식 가격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제도의 미비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손이 언뜻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되게 되면 일본처럼 되게 되면 만약에 0.3인 회사가 1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0% 그렇죠. 3배 올라가는. 300%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이 많다. 저는 그래서 코스피 200도 좋고 근데 굳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투자는 PBR이 0.2만 있는 회사를 모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5요? 네. 0.5. 이런 거 아직 없나요? 물론 모르겠어요. 주주환원 ETF도 있고 요즘에 그래요? 좀 뭐 밸류업 ETF는 뭐 많이 생겼고 근데 고배당 밸류업이라는 ETF도 거를 그냥 단순히 밸류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소외가 되는 주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PBR 0.5배 이하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너무 좋은 회사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가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너네 똑바로 해라. 왜 저기 대주주 그렇죠. 주가를 그러니까 누르느냐. 그렇죠.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죠. 예. 근데 안 싸우고 예. 이제 한국이 정부가 이 캐피털 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갖고 있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이런 데 투자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좀 저 PBR 주가 좀 오르기는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저는 그 올랐죠. 상법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게 한 20-30%, 20%는 상법의 개정 때문에 된 거라고 보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사람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저기 물러설지 않을 정도로 캐피탈 마켓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준다 그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해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nterest in lin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주식 가격이 안 오르는 거 바라는 것도 많잖아요. 세금 상속증 때문에. 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인센티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또 어떤 페널티가 있었고 또 어떤 회사가 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안 했을 경우에 그 페널티가 있었어. 근데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새 거론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그것도 하나.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이 또 일반 기업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너무 이거를 의무화하는 게 맞느냐 막 이런 논쟁. 아니 그거를 악용되었기 때문에. 악용. 예. 대주주의 그럼요. 그리고 경영권 이제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그 주식의 이 배당의 다른 방법이거든요. 배당이거든요. 배당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사주를 사는 게 좋으냐 그건데 자사주를 사는 게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고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걸로 그렇게 그동안 대부분 써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관례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그럼 당연히 소각해야지 이런 거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사주를 샀는데 그 소각을 안 하면 이사들이 소송을 당해요. 주주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거 왜 했냐? 자사주 왜 샀냐? 근데 자사주 사놓고서는 다른 데다가 슬쩍 파킹해놓고 경영권 보장하기 위해 했다 그러면 당장 이사회 이사 임원들은 고소를 당하죠. 그 미국에는 뭔가 이 경영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존리 대표님 이제 외국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경영권이라는 게 진짜 영어로 없어요? 표현이? 경영권이라는 게 없죠. 오히려 duty라는 말을 쓰죠. 의무. fiduciary dut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을 했을 때는 fiduciary duty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임을 받아놓고 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그 감옥에 오래 가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 의무. 그렇죠. 근데 내가 경영을 위임받은 거죠. 네. 그렇죠. fiduciary duty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영권을 주주들에게 위임받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거는 경영진.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한국처럼 높지가 않아요. 잔자리 한국은 다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네. 미국은 쫓아내죠. 주주들이. 그럼요. 미국은 이사회가 못 견디죠. 왜냐하면 주가가 3년 동안 마이너스다. 그러면 대부분 CEO는 잘리고. 이게 신기한 게 얼마 전에 팀 쿡이 좀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고요. 애플 요즘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팀 쿡을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애플 주주들의 여론이 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사회는 항상 그런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주주들의 그 항의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게 그 이사회는 국가로 얘기하면 의회거든요. 의회. 네. 그런데 이제 경영진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면 내려와. 그렇죠. 기업은 더 쉽죠. 기업은 더 쉽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주식회사고 주주들이 자본을 넣어서 즉 출자를 해서 만든 주식회사니 주주들이 이 경영 대리인 그러니까 이사들이 제대로 못하면 너 아웃 더 실력 있는 애 진입시키고 더 실적을 내 주가 올려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주들은 그냥 나중에 저기 투자한 사람들 주식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고 경영권은 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물려져 오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옛날에 그렇다 치지만 이제 앞으로는 선진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히스토리고 그거를 바뀌는 거는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우리도 좀 인식이 달라지는 게요.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고 비상장 때부터 이제 막 시리즈 A, B, C 투자 받아서 상장한 젊은 CEO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다르지 않으면 서바이브 못하죠. 근데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죠. 이제 곳곳에 좀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AI도 그렇고 뭐 화장품 쪽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예. 그런 변화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서학개미라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배당주도 미국의 배당 성장주 좋아하고 뭐 배당 황제주네 ETF도 미국 투자 ETF 많아지고 있고. 근데 존리 대표님은 또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도 오래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 많이 좀 사랑하는 건 좀 어떨까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너 괜히 요새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국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은 무조건 좋건 나쁘건 나는 그건 안 믿는다. 나는 수익률이 좋은 데로 간다. 그것도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안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 한국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인데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라 그러면 1조인 회사는 그 회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자금 조달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피털 마켓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치면 시총이 1조인 회사는 10%에 달하는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10조인 회사는 1%만큼만 주식을 발행하면 네. 되니 그렇죠. 그렇기도 주주 하고 희석도 좀 덜해지고 네. 그리고 또 정말로 엄청난 인재를 뽑을 때 10조인 회사는 인재를 뽑기가 훨씬 쉽죠. 1조인 회사고 대부분 스탁 옵션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탁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캐피털 마켓의 중요성이 다시 그 화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조차도 10몇 % 투자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줄이려고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 미디어도 문제가 있어요. 미디어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뭐 올해는 뭐 10%다, 7%다 계속 그 짧은 기간에 수익률을 가지고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게 이슈가 되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데는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다행히도 한국 주식이 지금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이런 연금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이들 그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쳐도 나중에 연금을 내어줘야 하는 시기에는 주식을 많이 팔아서 내어줘야 되니 시장 충격이 막 커져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것처럼 넌센스를 처음 들어봐요. 아니 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전제 조건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같이 쪼그라들었다는 걸 가정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안 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얘 키는 다 커봐야 3천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5천 되고 2만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면 안 돼.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전국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거니까 우리 애한테 투자하면 안 되는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 애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거니까 옆집 애한테 투자하는 게 이거가 똑같은 얘기죠. 그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한국 주식이 지금 3천이지만 5천 가고 10,000원 되면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올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커지죠, 시장이. 예. 그때는 그러면은 연금 내줄 때 조금만 팔아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거를 저는 그것처럼 그런 넌센스가 없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금융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그 숙탁자 의무 그렇죠. 더 발동을 해서 말을 그쪽에도 해야죠. 적극 참여하고 경영 잘 못하는 이사진들 나가라고 하고 또 배당 많이 늘리라고 해서 그 배당을 재원으로 또 국민연금의 자산도 불려나가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뭐 아니, 경영권에 뭐 손을 국민연금은 대는 당연히 뭐 이러고. 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그 국민들의 세금을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 투자하는 회사가 일을 잘못할 때 목소리 그거를 내야죠. 목소리 내는 게. 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펜션이 캘퍼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똑같이 캘퍼스를 엄청나게 어그레시브 하거든요. 그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 코퍼리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주 캘퍼스는 그 매년 그걸 보고서 내요. 기업들의 그 똑바로 하라고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너무 왜곡된 게 많아. 우리나라 주총 시즌 되면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해외 국부 펀드들이 막 주주서한 막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이 안건 찬성 반대 막 뜨겁게 하는데 국민연금도 그만큼 잘 하고 계시는지는 점점점. 아니 이제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성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외국인 돈 벌어 가면 국부 유출인 거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왜곡된 게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그 왜곡된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저 K-팝, K-푸드, 뭐 K-컬처 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이렇게 헤매면 안 돼요. 그러면 5년 있다가 똑같은 얘기 할 거거든요. 연금이 외국에 투자해야 되냐, 한국에 투자해야 되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그 늦었죠.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아시아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느냐 아니냐. 그거는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이 금융시장의 중요성은 금융시장의 발전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가 잘한 게 그거거든요. 대처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받았죠. 특히 노동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의 그런 디레귤레이션. 그 모든 걸 철폐했거든요. 그래서 비난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지금 영국이 금융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처럼 가면 큰일 나죠. 규제 철폐도 그 중에 하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해야 되죠. 싱가포르는 아주 영리하죠. 모든 외국 자본이 싱가포르 오게 모든 걸 다 개방해줬죠. 그러니까 1인당이 지금 GDP가 8만 불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얘기 없을까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아니죠. 외국인이 홍콩에 갈까봐 홍콩에서 뭘 해주면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스쿼드 있을 때 코리아 펀드 매니저였을 때 스쿼드가 아시아 헤드쿼터를 어디에 둘 거냐. 저는 서울에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싱가포르 가야 된다. 또 몇 친구는 홍콩에 가야 된다 했을 때 결국은 홍콩에 가게 됐는데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때 뭘 제안했냐면 1조를 주겠다. 그 옛날에. 몇 년도? 30년 전에. 90년대입니까? 네. 90년대 중반에 1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준다고요? 뭐 준다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의뢰하겠다고. 1조 원 위탁할 때니까 그 돈 너희가 운용해. 그렇죠. 대신에 헤드쿼터를 싱가포르에다가 그렇죠. 1조면은 이제 1년에 한 1,000만 불 나오거든요. 수수료만. 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니네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무조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딘가에는 위탁을 맡길 돈이니 해외 펀드들, 외국인들, 그렇죠.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유인하자.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효과가 큰 게 싱가포르 사람들을 트레인시킬 거 아니에요. 직원들 다 싱가포르 사람일 테니까 펀드 매니저나 몇몇 책임자만 미국에서 올 거고 나머지 전부 싱가포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죠. 한국도 그런 획기적으로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돈을 벌어가게 해야 돼요. 그럼 친구들 더 데리고 와요. 그럼 그때 헤드쿼터는 실제로 그런 싱가포르로 갔나요?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으로 가요? 네. 왜 그 돈을 포기하고? 홍콩 제가 기억으로는 그 홍콩 책임자의 와이프가 홍콩에 가고 싶어 했어요. 결국은 이게 뭐야? 너무 반전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홍콩이라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막 국제 금융의 메카. 훨씬 더 메리트가 또 메리트가 있고. 있었죠. 다른 메리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선택지가 서울, 싱가포르, 홍콩이었으면 서울은 서울을 제가 주장한 정한 거고 존리라는 매니저는 쟤 뭐야? 쟤 한국 사람이래. 에이, 뭐야? 야, 너 저기 가 있어. 그러기도 했고 그 당시는 인프라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었고 한국이. 90년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노려볼 만해요. 한국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저희도 뭐 여의도에 있어서 Y 스트릿이긴 합니다만 여의도 스트릿. 여의도는 그래도 이제 공실이 없을 정도 빽빽한데 사실은 외국계는 많지는 않아요. 없죠 그리고 뭐 거의. 청라를 뭐 국제금융의 메카로, 뭐 송도를 뭐 국제 도시로 뭐 좀 되고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외국 회사가 한국에 못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이에요. 52시간제. 그다음에 경직된 그 노동시장. 그러니까 해고를 못 시키는 거 이게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론조차도 안 돼요. 한국에 가는 건. 근데 한국은 좋은 위치죠. 왜냐하면 K-팝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반 여건이 돼 있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가 잘 안 되죠. 네. 한국은 어디 가나 영어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사는데 한국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만 좀 바꿔주면 이제 외국 펀드도 들어오게 되고 외국 특히 금융 자산 운용사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높아져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가서 뭐 한 달 살아보게 하고 싶다. 한국 여행 가고 싶다. 심지어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젊은 여성들도 되게 많다는. 천지개벽. 야, 내가 너무 일찍 결혼을 했구나라는 생각.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만큼 외국계 금융사 다니는 사람들도 가족들이 같이 한국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그게 2025년. 네. 근데 이제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약간 국제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만 생각했어요. 조금씩 우리가 또 달라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K-팝이 아니라 K-캐피탈리즘. K-캐피탈. 이거 괜찮네요. 네, K가 한국식 자본주의. 요즘에 이제 K자만 붙으면 이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낙후된 게 솔직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의 영역이기도 맞아요. 하고 예.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참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서학기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순매도한대요. 근데 테슬라 2배짜리 ETF는 순매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막 2배,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는 걸까요? 아유,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죠. 유독 심할까요? 네, 심하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또 그런 사람들 많고 하니까 주식을 통해서 아마 인생을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니 근데 존리 대표님도 주식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자고 하시는 분인데 시간이 필요하거든. 속도.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맞추는 거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여유자금으로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이 나중에 정상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각자도생하잖아요. 너무 각자도생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교육도 없이 주식 좋다 해. 그러면 또 유튜버들 나와서 그냥 이거 주식 사면 10배 됩니다 하지.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쳐요. 주식으로. 존리 대표님 저희 썸네일에도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당장 이 주식 2개를 사세요. 뭐 이런 거 달리던데. 그게 다 가짜죠. 근데 그게 속는 이유는 금융 지식이 없어서 금융 지식이 있으면 그런데 안 속죠.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은 빨리 벌고 싶고 예. 금융 지식은 그렇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즘에도 어떻게 좀 많이 있나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거의 사칭 광고계 대부 아니십니까, 우리 그러니까 존리 대표님. 정말 모델비만 받아도 엄청 너무 화가 나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네. SNS 통해서 절대 돈 보내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돈을 너무 쉽게 보내고 또 그런 돈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제 악순환인데 그래서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금융 교육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전부 다 대부분 유튜브나 어떤 증권방송 채널에서는 뭐 이번 달에 올라갈 주식이 뭐다. 자꾸 그거는 조회수가 높죠. 조회수가 높지만은 사람들한테 해롭거든요. 저희도 참 그게 고민입니다. 이 어그로를 좀 끌어야 조회수가 높고 어그로 많이 끄는 채널들은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진짜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종목에 그러니까요. 몰빵하세요. 네.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썸네일 달고 싶다. 저희도 금융교육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등록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 찍어주는 줄 알았다. 네, 그게 참 저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물고기 물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그 리딩방이 참 돈을 많이 벌죠. 엄청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이제 서점에서도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냈었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무슨 단타 투자, 단기 뭐 하는 거에 다 열중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저는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책 쓴 사람만 돈을 벌고 그 리딩방 회원비를 받는 사람만 돈을 벌지 그거를 따라한다고 저는 절대 그게 될 게 아니라는 아주 많은 경험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미국이 아주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취직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네네네네. 그때 진짜 누가 돈을 벌었냐면은 그 인터뷰하는 방법 책 쓴 사람이에요. 회사 취직하는 방법. 아 그러니까 면접 방법. 네, 면접 받는 방법. 그 뭐 신발은 어떻게 신어라. 뭐 그 책 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저기 그 단타에서 빨리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에 홀깃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무조건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기다려라, 여유자금으로 해라 그런 거죠. 이게 왜 그 생존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타래도 분명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있는데 그게 없어.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인데 아니, 그 사람이 없어요. 책 쓰고 강연하는 결국은 그 사람 가난해져요. 또 확신해. 아, 그럼요. 왜냐하면 도박해서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퓨처나 이런 파생 상품에서 돈 번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느 한순간 완전히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는 있지만 계속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때도 돈을 번 사람, 엄청난 파생 상품 트레이더, 대단한 승부사. 근데 이제 마지막에 권총으로 삶을 마감.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돈 벌었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단타로 돈 벌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도박장에 가서 내가 돈 땄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번.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블랙잭은 다 맞힌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광고해서 돈을 벌죠. 그렇죠. 네, 회원을 근데 모집하고.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를 보냈나 보면 1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살을 했거나 행복한 라이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타 잘해서 돈 버는 사람이 왜 혼자만 알지? 뭐. 네. 근데 이게 참 아무리 교육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합리성을 교육이 그거거든요. 그 욕심인데 그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훨씬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계속 가르쳐 주게 되면 희망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단타에서 지금 1억 가지고 뭐 100억 만드는 것보다 내가 당신이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터져면 나중에 100억 되는데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후자죠.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고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전쟁터 나가는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저기 투자에 뭐 저기 작전 전쟁터 나가서 저기 전쟁 나가는 거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데 왜 전쟁 투자예요? 난 투자하는 사람이지. 그냥 시간을 믿고 그러니까 시간에 그렇죠. 따라서 서서히 부자가 아니 그러니까 되어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느 ETF를 산다. S&P 500을 사든지 뭐 코스피 200을 사든지 정해졌으면 아니면 주식을 정해졌으면 이런 주식은 내가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몇 개 골랐으면은 내가 돈 새끼보다 넣는 거죠. 그리고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파느냐. 내가 돈을 벌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투자를 했는데 또 너무 좋은 기업이 또 새로 IPO가 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러면 내가 좀 이미 투자한 것 중에서 좀 몇 개를 팔아서 여기를 투자하겠다. 그럴 때 파는 거죠. 상대적인 더 매력도가 네, 있을 그러니까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좀 이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다른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지. 나는 여기서 30% 벌었으니까 얼른 팔아갖고 또 여기서 20% 벌었으니까 얼른 팔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잘못된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다가 합리성을 예, 그러니까 그게 금융교육이에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기업에 뭘 보고 투자해라. 경영진을 봐라. 예를 들어서 성장성을 봐라.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진입장벽이 어떤지 봐라.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다 60대예요.
존리의 부자 학교에 네.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후회스럽다. 이걸 왜 미리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도 많이 와요. 20대, 30대도.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듯이. 그리고 이제 60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주식 투자하면은 주자도 꺼내지 못하고. 아니 저희 요 광고파 유튜브에 보면 YG 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미나 듣는 플랫폼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50대, 60대 그 음. 이상이신 분들도 꽤 오세요. 그 재밌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의 변화를 너무너무 읽어가고.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나 같은 그 실수를 하지 못해. 근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거. 근데 자녀들도 60대 문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젊을 때는 몰라요. 익사이팅하게 딱 맞아, 나가야 맞아, 되고 맞아. 빨리 뭐 하는 거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저기 뭐 주식 투자하라는 거. 근데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엄마로부터. 이런 거 도박이다. 도박이다. 근데 이제 엄마가 주식은 와서 패강신이다. 아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려는데 아이들은 이미 깊은 뭐라 그럴까요? 저기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너네 삼촌 받지 않느냐? 삼촌이 주식해서 맞아, 어떻게 되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옛날에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엄마도 그랬잖아. 하면 안 된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엄마가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근데 이게 부모부터 생각을 바로 갖고 자식들도 이제 좋은 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생각해낸 거는 온 가족 클래스를 열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존리 부자에서.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오거나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요. 의외로. 신혼부부가 네, 되게 신기해요. 신혼부부가 왜 같이 오냐면 의견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사야 된다. 한 사람은 집 앞서 된다. 존리 대표가 집 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다투다가 와갖고 이제 설득이 되죠. 근데 존리 대표님한테 가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이유를. 네. 그냥 방법도 배우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와서는 저기 어떤 사람은 울어요. 예? 울어요. 왜 울까요? 아니 무슨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찾아가서 그걸 이제 고해성사하듯이. 영어로 이제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 자유요? 네, 그게 뭐냐면 미래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게 없이 살고 금융자산도 없고 했는데 내 돈이 일하게 되고 내 돈이 이제 알게 된다. 일을 하게 되고 또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됐고 야 이게 내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있구나. 결국은 시간이구나. 근데 내가 시간이 지금 25이고 30인데 앞으로 내가 투자 기간이 50년이 넘는다.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이거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나중에 저희도 특강 한번 해주세요. 저 얼마든지. 저희 여기 강의장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세요. 근데 거의 매일 비어 있습니다. 항상 불이 꺼져 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존리 대표님 특강을 하세요. 전국 예. 방방곡곡 다니시는데 Y3에서 안 하시면 좀 서운하니까.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요 하단에 댓글 달아서 좀 이렇게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제가 거의 일주일에 3번은 금융 강연을 지방에 예. 가는데 지방에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연예인 보듯이요? 예.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자 보이즈 보듯이 존리 대표님은 아니, 그건 아니고 아이돌처럼.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저께는 어떤 대구의 대안학교에 갔는데 혹시 제 말이 틀려진 게 아닌 게 그 학교는 사교육을 절대 못하게 해요. 대안학교인데.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저는 정말로 초등학교 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게 한 질문이 저한테 그래요. 친구가 대표님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요? 예, 한 10살 돼 보이는데 아니 10살짜리. 무슨 질문이 10살짜리. 근데 애들이 너무 Y3 구독자 아닙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10살짜리 너무 초등학생. 성숙해요. 근데 다른 이제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있는 애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자요. 오히려 더 왜냐면 수능시험이 안 나오거든. 그러게요. 참 어릴 적부터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저희도 이제 그 YG 클럽 세미나 들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따님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자시더 주식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부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자녀 교육, 금융 교육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대대로 되는 걸 원하거든요. 또 그 자산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 도와주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많다고 해서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부자를 한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훨씬 더 건강해요. 저도 미국에 부자들 많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는 자녀 교육부터 돈을 함부로 못 쓰게 한 거나 주스를 팔아보게 한다든가 그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일시켜야 된다든가 함부로 돈을 함부로 쓰거나 이제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거 기죠. 우리 애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놀러 왔어요. 네, 미국 애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집이 좁으니까 둘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강남에서 일주일 동안 쉬고 싶어서 그 에어비앤비로 해갖고 네, 네, 네.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2, 3만 원짜리 둘이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약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주 5스타 호텔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가 걔한테 전화 걸어서 야 거기 하루에 몇백 불 하지 않냐. 근데 여기 오면 2, 3만 원이면 되는데 왜 거기 있냐. 너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 그래도 나 여기가 좋아. 그랬는데 우리 애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일로 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친구예요. 우리 아이의. 예. 근데 걔가 나중에 실토라는 게 사실 이 호텔 우리 아버지 거야. 근데 그거를 처음 한 거예요, 우리 애도. 그리고 처음 알았다고요? 처음 알았고 알았으면은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인 걸 네. 숨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생활하고. 그게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돈에 대해서 그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내 돈이 아니고 네, 아빠 돈이지. 아빠 돈이지.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왔으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 호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걔도 그게 이제 밝혀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전이네. 예, 그 돈 교육을 제대로 했구나.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도. 유태인 외국 사람. 네. 어유 그러면은 거의 유태인 소유의 호텔 체인이면은 몇 개 이제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럼 아드님이었나요? 따님이었나요? 아들이죠. 아들 우리 누구죠?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친구예요. 아버지가 존리 대표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는 이제 다른 교포인데, 네. 야, 존니 유튜브 되게 네. 괜찮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사실 우리 아빠야.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야. 그냥 거짓말 하지 마. 오히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애도 제 얘기를 안 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죠. 미국에서 네. 직장 생활하고. 그걸 요거 잘 안 먹겠다. 왜 요즘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아빠 유튜버다 이런 거. 근데 저희 막내가 그게 돌아다녀가지고. 그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아빠가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안 하네. 그거는 큰일 나죠.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다가는 그 고소당해요. 그렇죠. 결혼했냐 이런 거 물어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여자친구 있냐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돈에 대한 태도, 평소의 그렇죠. 생활 습관. 이거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 교육이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서 애도 그냥 그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뭐 나는 뭐 굴리면도 돼 이런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가 오래 못 가죠. 참 역시 존리 대표님 만나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고 네. 배우는 것도 많고 돈에 대한 태도도 또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또 정립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는 또 같이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거고 존리 대표님은 예전에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네. 또 좋은 활동 정말로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와이스트리트도 한국의 그 캐피탈 마켓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